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지금도 전화를 하면 바로 밝은 목소리로 받아주실 것 같은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제 곁에 머물러 주실 줄 알았는데 아빠는 저를 남겨둔 채 먼저 눈을 감으셨네요. 앞으로 아빠를 볼 수 있는 건 함께 찍은 사진 몇 장과 동영상이 전부라는 게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네요. 저희 아빠가 세상을 떠나신 지도 벌써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혼자가 되어버리신 엄마 옆에는 제가 자리를 지켜드리고 있어요.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엄마는 아빠에게 많은 의지를 하면서 살아오셔서 그런지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신 것 같아 엄마와 저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떠나시면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만약 제가 그걸 목격하지 않았다면 저희 집안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왔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빠가 도와주셨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결정적인 증거를 남겨두셨습니다. 제 사연의 시작은 5년 전 어느 여름날 저희 가족이 동해바다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던 도중에 아빠가 다리에 쥐가 나셨는지 물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때 어떤 남자가 저희 아빠를 구해주면서 그 사람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빠는 생명의 은인이라면서 그 사람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죠. 그리고 저와 전혀 이어지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연인 사이가 되었고 남편으로서 저와 함께 인생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초장부터 아빠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남편은 저희 집안에 아들이 없어서 그런지 남편을 상당히 좋아하셨어요. 남자답고 아빠가 없어도 저희 가족을 잘 이끌어 줄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셨죠. 저도 남편의 듬직한 모습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은 아빠를 위기에서 구해줬기 때문에 그 점이 많은 작용을 하게 되었죠. 그렇다고 그거 하나 보고 남편을 판단한 건 아니었어요. 인성 또한 좋았고 어른에 대한 예의도 갖췄으며 대기업에서까지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했던 거였습니다. 서로가 만들어질 수 없는 인연이었기 때문에 저희 가족 모두 남편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희 집안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남편에 대해 실망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만큼 잘 지내오고 있었는데 불행은 평화로울 때 오는 거라고 어느 날 아빠의 행동에 이상한 점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왔고 아빠도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인지하셨는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하시길래 저희 가족 모두 아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리고 검사를 받아본 결과 충격적이게도 아빠는 치매 초기 증상을 겪고 있으셨어요. 가끔 일상생활을 하실 때 깜빡하시거나 되물으시는 경우가 몇 번 있으셨는데 그게 초기 치매 증상인 걸 병원에 가서야 알게 된 거였죠. 저희 가족은 하늘이 무너져 내릴 만큼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되었고 연세가 많으셨던 아빠는 생각보다 치매 증상이 날이 가면 갈수록 하루가 다르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네요. 의사는 치매라는 게 사람마다 진행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지만 그건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도 많이 걱정이 됐는지 치매에 좋다는 것들을 자주 사왔고 일부러 시간을 쪼개서 친정에 다녀오기도 했었네요. 남편의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쭉 지켜봐온 아빠는 모두가 모여 있을 때 갑자기 중대 발표를 하셨어요. 내가 앞으로
얼마의 시간 동안 정신이 온전할지 모르겠다만 제정신일 때 박서방한테 부탁 하나만 하지. 앞으로 내 딸과 자네 장모를 잘 부탁하네. 그래도 자네가 그동안 나한테 듬직한 모습을 보여줘서 내 가족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거에 너무 마음이 놓이고, 아들 같아서 앞으로 나 대신 내가 가진 재산을 대신 관리해 줄 수 있겠나? 이런 건 남자가 관리를 해야 집안을 잘 이끌어갈 수가 있거든. 이번에 평생 부동산 일을 하면서 제대로 된 건물 하나 만들어 보자고 정말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고, 그 결과 125억짜리 건물 하나 가질 수 있게 되었지만 내 몸이 지금 이 상태인데 그 건물이 있어봤자 뭐하겠어? 자네는 일단 대기업을 나왔고 경제적으로도 눈이 뜨였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잘 부양해 줄 거라 생각했거든. 단순히 결정한 문제도 아니고 정말 신중하게 고민한 거기 때문에 받아줬으면 좋겠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우리 가족의 부양을 책임져 줄 수 있겠나? 나는 어차피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도 않고 요양원에 들어갈 거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 자네는 나한테 그냥 사위가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자 친아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네를 믿고 맡기려 하는 거니 우리 가족들을 잘 좀 부탁하네. 장인어른, 저는 그 건물을 받을 만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은 당연히 장모님께 돌아가야죠. 그게 맞는 겁니다. 장인어른 옆을 평생 지켜주신 분은 장모님이신데 고작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 큰 금액의 재산을 혼자서 가져간다는 건 도둑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저를 그렇게 믿어주셨다는 것만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내가 사이한테 건물을 넘겨도 될 것 같아? 불만이 있으면 지금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내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당황스럽긴 하지. 아무래도 나한테 그동안 단 한 번도 당신의 고민을 털어놓은 적은 없었잖아. 지금 그 건물을 박서방한테 넘기겠다는 것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 아무래도 돈 문제가 예민한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오늘은 단순 식사 자리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런 대화가 오고 가서 좀 당황스러우니까 이쯤에서 정리하고, 너도 다음날 일찍 출근해야 하니까 박서방이랑 어서 들어가야지. 조금 있다가 다시 엄마가 전화할게. 엄마의 안색은 어두웠고 아빠에게 상당히 서운해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조금도 의논하지 않고 아빠 혼자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엄마는 예민하게 반응을 하신 것 같아 보였죠. 남편과 저는 집으로 오는 동안 아빠가 했던 재산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남편은 조금도 아빠의 재산을 탐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욕심을 부리면 화를 입는다며 지금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닌 저희 엄마한테 가는 게 맞는 거라며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네요. 그런데 남편이 이 문제를 시댁 집안에 얘기를 했는지 다음날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퇴근하고 저희 집에 오시겠다는 말이셨고 상당히 화가 많이 올라오신 목소리셨어요. 그렇게 퇴근 후 집에 도착하니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먼저 집에 들어와 계셨고 시모가 빨리 가까이 오라며 조급해 하셨네요. 그리곤 처음으로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넌 옆에서 뭐하고 있었던 거야? 사돈어른께서 내 아들한테 재산을 넘기겠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옆에서 가만히 있었다며? 네?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옆에서 저희 아빠가 가지고 계신 재산을 당연하게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형식적으로 이 사람이 아닌 저희 엄마한테 돌아가는 게 맞는 거라고요. 그리고 아직 저희 아빠 멀쩡하세요.
지금 당장 넘겨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혼자서 생각을 하고 계신 것뿐이지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희 엄마와 의논부터 하시고 저희와 다시 대화 나누기로 약속을 잡으셨기 때문에 벌써부터 재산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도 그렇지. 너도 옆에서 어느 정도는 입김을 풀어 넣어줘야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내 아들이 너희 집안과 평범한 사이는 아니잖아. 사돈의 생명을 연장해준 은인이라고. 세상 떠나면 돈이 무슨 소용이겠어? 영정사진에 올라갈 뻔했던 사돈을 내 아들이 구해줬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지. 사람 목숨값이 정해져 있는 거 봤니? 아버님,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저희 집안에 정말 필요한 존재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조만간 답을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도 저희 아빠의 재산에 대해 욕심이 없다고 했어요. 그 재산은 저희 엄마한테 가는 게 맞는다고 했었는걸요. 그런데 당신이 내가 부모님이 대화하실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었어? 내 입장을 충분히 생각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방금 좀 과장돼서 얘기하셨는데 당신은 옆에서 가만히 있었다고 말씀드린 거야. 이 문제가 작은 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드린 것 뿐이니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우리 부모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 둘만 생각하시는 거 당신도 잘 알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라고. 내가 너한테 언제 못했던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니? 네가 며느리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조금도 반대한 적 없었고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환영했었다. 그것뿐이야. 시집살이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이 매년마다 명절 때며 김장날 다른 집안들은 때 되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거 나는 너한테 쓸데없이 노동 같은 건 조금도 시키지 않고 전부 다 내가 했었잖아. 그만큼 우리 집안도 너를 친달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재산 문제가 나오면서부터 사이가 멀어진 것 같아 너무 서운하다. 우리는 남들과는 다르게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사돈어른의 재산 얘기가 나오자마자 어떻게 한마디도 거들어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그동안 한 번도 이런 마음 가진 적 없었는데 전날에 네가 보인 행동은 정말 실망스럽다. 시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많이 실망하셨다며 쓴소리를 계속해서 쏟아내셨어요. 저 또한 처음 겪어보는 시부모님의 화난 모습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직 해결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 전부 다 얘기했다는 건 저로서도 많이 서운한 감정이 들었죠. 더군다나 한마디도 거들어주지 않았다는 식으로 저를 안 좋게 설명했다는 거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시부모님을 진정시켜 드렸지만 그럴 때마다 점점 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리길래 확인을 해보니 남편의 여동생인 신우이가 저희 집을 찾아온 거였어요.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신우가 왜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시부모님께서 부르셨는지 서둘러 문을 열어주라며 다그치셨네요. 새언니, 제가 이 문제로 여기까지 달려와야겠어요? 제가 새언니한테 얼마나 실망을 많이 했으면 퇴근하자마자 저녁도 안 먹고 무작정 오빠 집으로 달려왔겠어요. 정말 그 말이 사실이에요? 언니 아버님께서 저희 오빠한테 125억이나 되는 건물을 주시겠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새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에서 가만히 있었고요. 돈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싹 변했나 봐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원래 같으면 무조건 새언니가 저희 오빠한테 재산을 넘겨주라고 먼저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빠가 누구예요? 새언니 아버님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라고요. 제가 새언니 입장이었다면 아빠를 구해드린 값으로 100억이 아닌 1000억이라도 아깝지 않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새언니는 결정적으로 그 순간 망설였다는 거고 저희 오빠를 대신해 옆에서 얘기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직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125억짜리 건물을 유산으로 넘겨주시겠다는 건데 당연하게 받는 게 예의상 맞는 거예요? 일단 한 발 빼고 거절하는 게 예의잖아요? 그럼 언니 아버님께서 다시 오빠한테 건물을 가져가라고 하셨을 때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처럼 해야 그림이 좋은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새언니도 인정하죠? 아가씨, 저는 돈이 아깝다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지 저희 부모님께서 오랜 기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결정적으로 엄마는 신중하고 싶으셨던 것 뿐이에요. 그 말이 똑같은 거죠.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는 건 그때의 고마움을 잊어버리셨다는 건데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더니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새언니한테 조금도 서운한 감정이 없었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됐어요. 저희 가족과 관계 회복을 하고 싶으시면 오빠한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건물 명의가 바뀔 수 있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신우가 찾아온 이유도 똑같았어요. 큰돈이 한 번에 들어온다는 생각에 지금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도 시댁 식구들의 저를 대하는 행동에 대해 실망을 많이 했었고 남편한테 너무 서운했었어요. 정리가 되지도 않은 상황을 너무 크게 불려놓은 상태라 수습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시댁 식구들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저에게 불만을 쏟아내다가 할 말이 다 떨어졌는지 점차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다시 침착하게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지?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야. 그 건물을 처분하고 들어오는 돈으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니? 그것뿐이겠어? 가족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 사돈어른의 결정으로 가족들의 삶에는 큰 변화가 찾아올 거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끈끈해지겠지. 앞으로 하루 이틀 얼굴 볼 사이도 아니고 이제 평생을 함께해야 될 가족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 돈 때문에 우리 싸우지 말자. 서로 웃으면서 좋게 해결 볼 수 있는 거야. 그런 큰 돈 가지고 있어봤자 뭐 하겠어? 세상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남은 인생 즐기다 가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지. 사돈어른께 유산으로 남겨주려 하지 말고 최대한 서둘러서 내 아들의 명의로 바꿔달라고 해라. 우리 웃으면서 잘 살아보자. 사돈어른의 건강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하루빨리 정리해야지.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지? 딸이 얘기하는데 안 들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저한테 그렇다 할 얘기를 해준 건 아직 없으세요. 어머님께서도 저희 아빠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이신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많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일단 조만간 부모님 얼굴 뵈러 가야 할 것 같으니까 그때 다녀오고 나서 다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제 입장도 조금은 이해해 주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잖아요. 시댁 식구들은 저를 좋게 타일러서 최대한 하루빨리 아빠의 재산을 남편에게 넘겨줄 수 있게 만들어주길 원하셨습니다. 남편이 시댁 집안의 돈 얘기를 꺼내자마자 이렇게까지 돌변할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알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너무 낯설었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한참 동안 저희 집에 머물다 가신 뒤 남편과 저는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던 냉기가 집안에 가득 퍼지고 있었습니다. 단둘이 남게 되자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안 좋아진 감정을 풀어주려 가까이 다가왔고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한마디 하고 말았네요. 내가 이상한 거야? 지금 이게 맞는 거냐고. 전날에 있었던 일이었고 결정된 건 하나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일을 크게 만들어버리면 어떡해?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얼마나 서운한지 알아? 도대체 왜 시부모님께 얘기한 거야? 나도 장인어른께서 그런 말을 하셔서 많이 당황했었어. 그런데 만약 정말 나한테 건물이 넘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니까 우리 부모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전날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린 것뿐이었는데 나도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지. 그런데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었잖아. 당신은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잖아. 솔직히 나는 그때 좀 서운하긴 했었어. 그렇다고 내가 당신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하나도 없었잖아. 나도 당신이랑 얼굴 붉히면서 싸우고 싶지 않다고. 일단 장인어른 댁에 이번에 다시 가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자고. 남편은 저희 아빠의 건물을 꼭 본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어요. 다른 건 다 좋았는데 재산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무섭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좋았던 기억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었죠. 그렇게 저희는 다시 친정에 가게 되었고 부모님께서는 얼굴빛이 많이 안 좋아 보이셨어요. 저희가 간 이후에 두 분이서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반겨주신 엄마한테 아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여쭤보자 점점 안 좋아지고 계시다며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일상생활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며 요양원을 알아보고 계신다는 말을 하셨어요. 아빠는 엄마와 저한테 짐이 되어주고 싶지 않아 요양원에서 보호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는 아빠가 옆에 있어주길 원했고 아빠는 요양원에 들어가겠다고 결정을 내리신 상태셨죠. 그러다 보니 안 좋은 감정이 표출이 되면서 좋았던 부부 금실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힘들어서 버티지 못할 것 같을 때까지는 아빠를 곁에 두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아빠는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서 이런 의견 차이가 생기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떤 분위기인지 파악을 하지 못했는지 엄마의 얼굴을 붉히게 만드는 한마디를 꺼내고 말았어요. 제 생각으로는 장인어른께서 요양원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장모님이 요양원에 출입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설 좋은 곳으로 가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텐데 그럴 때 장모님께서 감당하실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으론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 아니다 싶을 때 다시 댁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사람이 만약 장인어른과 똑같은 병을 앓게 된다면 그땐 저도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거든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해도 내 몸이 힘들면 사랑은 눈앞에서 보이지 않거든요. 관리받을 수 있는 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장모님께서 지금 현재 갑자기 혼자가 되신다는 것 때문에 많이 두려우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되어 있어요. 하루에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들 전부 현실을 받아들이고 지금은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랑 제가 있는데 뭐가 두려워서 요양원에 안 모시겠다는 거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싫다고 했으면 그만인 거지. 나는 이이가 내 옆에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고. 자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상대방에 대한 입장을 조금도 고려해주지 않는구만. 그런 성격 당장 고치게. 제 성격이 어때서요? 저는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엔 저에게 고마워하실걸요? 장인어른, 제 말이 맞죠? 그리고 저번에 장인어른께서 말씀하신 건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정은 내리셨어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거죠? 그건 없던 일로 결정을 받네. 내가 계속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괜히 이상한 말을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한테도 건물을 넘길 생각이 없으니까 그때 말한 건 잊어주고 앞으로 내 딸한테만 집중해주게. 그 일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이 가서 괜히 미안하게 됐네. 얼마 전에 사부인께서 전화가 왔거든. 박서방에게 건물을 주겠다고 했으면 빨리 넘겨주라면서 얼마 전에 너희 집에 갔었는데 안 좋은 얘기를 주고받았다고 하더라고. 내가 그때 아차 싶었었다. 그래서 그 건물은 내가 눈 감을 때까지 가지고 있을 거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 건물은 당연히 우리 집사람이 가져가게 될 거니 더는 이 문제로 신경 쓰지 말게. 내가 내 딸과 자네 목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괜히 이 문제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남편은 아빠의 말에 답을 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건물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한마디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했던 거고 아빠도 엄마와 많은 대화를 주고받으신 것 같았어요. 대화 중간중간에도 아빠의 치매 증상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셨지만 요양원에 들어가시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으셨어요. 아빠의 고집은 엄마와 제가 절대 꺾지 못했고 결국 요양원으로 들어가시기로 결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가족들끼리 대화를 주고받는데도 조금의 말도 붙이지 않았고 존재감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남편을 일부러 건들지 않았어요. 기대한 만큼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집에 잠깐 있다가 저희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그렇게 모든 상황이 마무리가 된 듯 보였죠. 그런데 아빠가 요양원에 들어가신 뒤 저희 집안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환경적인 요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치매 증상이 악화가 된다고 했었는데 아빠는 요양원에 들어가신 뒤부터 치매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계셨습니다. 나중에는 엄마를 알아보기 힘드실 정도로 아예 다른 사람의 모습이 되어버린 상태셨어요. 누구는 치매가 서서히 진행이 된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아빠는 저희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악화가 되어 계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싶었지만
엄마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에서 한 공간에 있는 건 위험할 수도 있다며 요양원에선 집에서 모시는 걸 반대했어요. 제가 누군지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빠를 지켜보는 것 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빠의 손을 잡으면서 무슨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아빠의 입에서 남편에게 건물을 넘겨주겠다는 말을 뱉으셨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았던 아빠가 갑자기 남편에게 건물을 넘겨주겠다는 한마디에 저희는 정신이 돌아온 줄 알았는데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말을 녹음해 두었는지 아빠가 세상을 떠나시면 녹음한 파일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 거라며 아빠의 건물에 대한 욕심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돌변한 모습을 보인 남편을 보고 있던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저는 녹음된 파일로는 증거가 채택이 될 수 없다며 얘기했지만 제 말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있었죠. 옆에서 남편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던 저희는 어이가 없었고 엄마는 남편에게 녹음된 파일을 당장 지우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왜 저희 아들한테 화를 내세요? 모든 결정은 사돈어른께서 하셨는걸요? 증거가 채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나중에 법정에서 확인해 보면 되는 문제이니 너무 화부터 내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사위인데 이 정도는 애교로 봐주셔야죠. 사돈께서 여긴 어쩐 일이시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사돈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남의 재산을 탐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 있다는 걸 모르시나 보네요. 그걸 아시는 사돈은 그럼 잘하고 계세요. 오늘은 사돈어른 얼굴 한번 뵙고 가려고 잠깐 들린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아들과 긴히 할 말이 있으니 오늘은 따로 좀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엄마는 시댁 식구들의 돌발 행동에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저 또한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그동안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결국 몸살에 걸리셨고 저 또한 몸이 좋지 않아 집에서 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저희가 며칠간 요양원에 가지 못했을 때 하필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돌발 행동을 하셨는지 요양원에서 사라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엄마와 저는 그 소식을 접하곤 서둘러 요양원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요양원에서는 아빠를 찾지 못하자 저희는 주변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아빠를 찾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아빠의 행방을 알려고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요양원에서 다시 전화가 왔고 충격적인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건물 밖으로 나가셔서 혼자 돌아다니시다가 달리는 버스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충돌이 일어났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아빠를 잃게 된 저희는 병원에 도착해 아빠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아빠는 너무 큰 사고로 인해 결국 돌아오지 못하셨네요. 뒤이어 남편과 시댁 식구들도 병원으로 와주었고 남편이 아빠의 장례를 도와주며 그날만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시작이 되면서 조문객이 없던 늦은 새벽에 남편과 시부모님은 한자리에 모여 술판을 벌이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얼굴빛이 상당히 밝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들을 쳐다보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들어봤는데 아빠의 125억짜리 건물이 남편에게 간다며 시부모님은 기뻐 날뛰시며
장례식장에서 잔치라도 벌이는 듯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네요. 저와 엄마는 넋이 나간 상태라 그 모습을 보면서 한숨을 내쉬었고 왜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됐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시댁 식구들을 지켜보고 있던 엄마는 시부모님 앞으로 걸어가시더니 술판을 벌이고 있던 상을 뒤엎으며 당장 장례식장에서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결국 엄마와 시부모님께서 얼굴을 붉히며 몸싸움이 일어났고 남편은 중간에서 말리면서 저희 엄마한테 현실을 받아들이시라며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들더니 충격적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빠의 음성이 남편의 핸드폰에서 들려왔고 저는 너무 놀라 남편의 핸드폰을 빼서 재생되고 있는 영상을 다시 처음부터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빠가 남편에게 125억의 건물의 재산을 넘겨주겠다는 유언이었고 저와 엄마는 촬영되어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사색이 된 얼굴로 영상을 계속 돌려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빠가 언제 이런 유언을 남기신 거지? 그동안 나한테 이런 중요한 걸 숨기고 있었던 거야? 내가 뭐라고 그랬어? 장인어른께서 나한테 그 건물을 넘겨주신다고 하셨잖아. 촬영된 영상을 보면 1명 이상의 증인인 내가 옆자리에 앉아있고 연도부터 날짜까지 전부터 장인어른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그러니 이건 법적으로 무조건 혈역이 생기는 거야. 나는 절대 인정할 수가 없어. 이거 당신이 전부 꾸민 짓이지? 아빠가 온전치 못한 몸으로 이런 걸 촬영했을 리 없다고. 엄마는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 자리에 쓰러지셨고 남편은 제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뺏은 뒤 시부모님과 함께 장례식장을 빠져나가려는데 빈소에 이상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아빠의 목소리가 빈소에서 들려오길래 그곳으로 천천히 걸어가 확인을 하자 신우가 술에 잔뜩 취해서는 남편이 가지고 있던 영상과 똑같은 유언의 동영상을 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보던 영상과는 전혀 다른 말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고 저보다 늦게 걸어온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신우의 핸드폰을 뺏으려 하길래 제가 먼저 술 취한 신우가 보고 있던 핸드폰을 급하게 빼서 들었습니다. 장인어른, 똑바로 못하겠어요? 제가 분명 오늘밖에 시간 없다고 했을 텐데요. 여기에 적혀있는 대로만 읽으면 된다고요. 노인네가 글씨 하나 못 읽어서 되겠어? 다시 시작하세요. 제가 말한 거에 대해 하나라도 빠지면 그 유언은 무효가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너는 조금도 티나지 않게 잘 편집해서 자연스러운 동영상을 만들라고. 편집된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유언은 인정되지 않으니까 최대한 철저하게 작업을 마쳐야 할 거야. 125억이 걸린 문제야. 알겠어? 장인어른, 다시 똑바로 읽어보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앉아요. 제가 이번 일만 끝나면 그렇게 가고 싶어 하신 충주 고향집에 모셔다 드린다고 했잖아요. 엄마, 장인어른 가시잖아. 빨리 붙잡아요. 남편은 엄마와 제가 몸이 좋지 않아 요양원에 가지 못했을 때 그 틈을 노려 아빠에게 억지로 유언을 받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그런 환경이 무서웠는지 요양병실을 빠져나오게 되었고 요양원 밖으로 나간 아빠는 버스와 사고가 나게 되신 거였죠. 신우는 이런 일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만취가 된 모습을 하고 굳게 닫혀있는 빈소문 앞에서 영상을 틀어서 보고 있던 거였네요. 너무 충격적인 진실이 눈앞에 펼쳐졌고 엄마는 말도 안 되는 사실에
오열을 하셨습니다. 결국 시댁 식구들 전부 경찰에 연행이 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저희 아빠를 구해줬던 남편이 재산 때문에 아빠를 세상 떠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댁 식구들은 법적인 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 가족에게 선처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빠를 구해줬었던 그때의 일을 반복해서 말하면서 단순 사고였다며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있네요. 저희 가족의 재산을 탐하기 위해 거짓 유언을 꾸미려 했던 그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해주고 싶지 않아요. 최대한 많은 처벌을 받길 원합니다. 믿었던 만큼 배신 또한 너무 크네요. 엄마와 제가 앞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안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꿈만 같은 결혼 생활들이 펼쳐질 거라 생각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니고 소소한 행복들에 감사할 뿐이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게 돼서 지금 현재 너무 놀란 상태입니다. 현재 결혼 5년 차에 2살 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5개월 전쯤에 시모가 저희 집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 엄마도 함께 있었는데 시댁과 저희 집은 걸어서 10분 정도로 상당히 가까운 거리라 시모가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실 때가 많았었죠. 그날 역시도 시모는 저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뒤 집에 들어오셨어요. 예전에 이런 문제 때문에 현관 비밀번호를 한번 바꿔 썼다가 집안이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게 되었었죠. 시모의 성격은 여성스럽기보단 남성적인 부면이 많다고 해야 할까요? 상당히 거치시고 말을 하실 때도 상대방의 기분이 어떨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묵묵히 들어드리는 편이고 시모의 심기를 건들게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눈치껏 행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들어오셨을 때 저는 엄마와 함께 밥을 먹고 있었어요. 아이가 겨우 잠이 들어서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최대한 휴식을 취해야 하는 그 시간에 시모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에 잠기가 밝았던 아이는 자다가 놀랐는지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고 엄마가 방 안으로 들어가 울고 있는 아이를 진정시켜주고 계셨죠. 애를 네가 봐야지. 왜 사돈이 방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야? 너는 지금 이 와중에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저희 엄마가 먼저 식사를 끝내셔서 저도 최대한 빨리 먹고 돌봐주려고 한 거예요. 사돈이 계속 이런 식으로 도와주시니까 얘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요즘 들어 너무 자주 찾아오시는 것 같네요. 엄마가 딸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오는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나요? 그러는 사돈은 왜 연락도 없이 찾아오신 거예요? 저야 당연히 집이 바로 앞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사돈은 며느리 집에서 버스 타고 2시간은 와야 하는 거리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비교할 수가 없죠. 예, 일단 상을 차렸으니 나도 좀 먹게 밥 좀 퍼와라. 그나저나 사돈께서는 언제까지 며느리 집에 있을 생각이세요? 웬만하면 해 떨어지기 전에 댁에 들어가셔야 하지 않겠어요? 며느리와 단둘이 할 얘기가 있거든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할 얘기가 있으시면 그냥 하세요. 무슨 비밀 얘기를 하시려고 저를 꼭 내보내려 하시나요? 괜히 제 딸에게 안 좋은 말씀 하실까봐 오늘은 아예 여기서 자고 가야겠네요.
엄마와 시모는 서로 안 좋은 시선을 주고받으며 가라앉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계셨어요. 저는 밥을 먹다 체할 것 같아 시모에게 밥을 퍼드린 다음 엄마의 품에 안겨있던 아이를 제가 받아 들었습니다. 엄마는 집에 들어가 봐야겠다면서 시모와 얼굴을 붉히는 게 싫으셨는지 자리를 피하려 하셨어요. 그렇게 짐을 챙기신 뒤 현관문으로 나서시려는데 엄마가 현금을 가지고 온다는 걸 깜빡하셔서 집에 쌀이 뚝 떨어져 아빠가 오시기 전에 저녁을 차려야 하는데 집에 들렀다 나오는 시간이 안 될 것 같다며 저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용돈을 드린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아 이왕 드리는 거 용돈으로 챙겨 드리려 했는데 지갑을 열었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건 10,000원짜리 3장 뿐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 죄송하다며 30,000원밖에 없다며 건네드렸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저에게 고마워하시며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시모가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알아차리지 못했던 저는 어색한 미소로 시모를 바라봤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시애미가 옆에서 떡하니 보고 있는데 쌀값 3만 원이 웬 말이야? 제정신인 거니? 그게요. 지갑에 현금이 있는 줄 알았는데 3만 원밖에 없어서 저도 당황했어요. 용돈도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할 뿐이네요. 뭐라는 거니? 내 말은 왜 사부인한테 3만 원을 줬냐는 거야? 너는 출가 외인 아니야? 네가 지금 사부인한테 건네준 그 3만 원 누구 돈이야? 네가 직접 일해서 벌은 돈도 아니고 내 아들이 힘들게 회사 생활하며 상사 눈치 보면서 한 달에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 받은 돈 아니니? 그런데 지금 내 아들의 돈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 꺼내주는 게 맞는 거야?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저희 엄마한테 건네드린 3만 원이 남편이 힘들게 벌어온 돈은 맞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저도 그만큼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 내조하고 있고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어머님께서 제가 3만 원 드린 게 정말 불편하게 생각하신다면 남편이랑 맞벌이 할 때 모아두었던 돈에서 3만 원 채워 놓을게요. 그런데 저도 남편이 잠깐 일을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때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했었고 그 돈으로 어머님, 아버님 용돈까지 전부 다 챙겨드렸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정도의 금액은 당연히 저희 엄마한테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요. 용돈도 아니고 당장 현금이 없으셔서 쌀을 사지 못하신다는 건데 이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엄마한테 용돈을 챙겨드린 돈보다 제가 일했을 때 어머님께 챙겨드린 제 월급의 일부분이 훨씬 더 많았어요. 어머님께서 이런 사소한 일로 저에게 스트레스를 계속 주시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희 엄마한테 쌀값으로 3만 원을 내어드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모가 화를 내는 거에 이해를 하지 못했던 저는 너무 서러운 마음에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놓고 말았어요. 시모는 제가 반박을 하자 기분이 상하셨는지 얼굴이 붉어지셨습니다. 갑자기 말수가 적어지신 시모의 눈치를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는데 시모가 저에게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고 있던 아이를 방에 눕힌 뒤 시모에게 다가간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드시고 계셨던 우럭젓국이 너무 짜서 맛이 없다며 이런 것도 음식이라고 내어준 거냐면서 국그릇을 드시더니 제 몸쪽으로 젓국을 부어 버리셨어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뭐 하시는 거냐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입맛에 안 맞으시면 그냥 안 드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저한테 국을 부어버리면 어떡해요? 너 지금 내 아들이랑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니? 5년 차 아니야? 그런데 아직까지 음식을 이런 식으로밖에 못 만들어? 저는 마음만 좋던데요. 그리고 어머님이 방금 저한테 부어버린 젓국은 저희 엄마가 만들어주신 거라고요. 어머님은 그동안 저희 집에 오셔서 한 번이라도 음식을 만들어주신 적이 있으세요? 시도 때도 없이 오셔서는 맨날 지적만 하시고 좋은 말은 단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으셨잖아요. 이렇게 사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저번에는 어머님이 하도 난리를 치셔서 어쩔 수 없이 현관문 비밀번호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았지만 이번에는 바뀐 비밀번호 절대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저희 집에서 나가주세요. 도대체 무슨 할 말이 하고 싶으셔서 오신 거예요? 딱히 하고 싶은 말도 없으셨죠? 그냥 트집 잡으시려고 들어오신 거 아닌가요? 당분간 어머님한테 연락드리지 않을 테니 어머님도 오지 마세요. 시몬은 제가 얼굴을 붉히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자 어이가 없다는 듯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한 뒤로 시몬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트집만 잡으셨어요. 그렇다고 좋은 말을 해주신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사소한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다가 엄마가 힘들게 만들어주신 우럭젓국을 입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자리에서 저한테 부어버리셨다는 건 너무 큰 충격과 실망으로 다가오게 되었죠. 그렇게 시모와 저는 서로 얼굴을 붉힌 채 노려보고 있었는데 아이의 울음소리로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고 시모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집 밖으로 나가셨어요. 도대체 저희 집에 왜 오신 건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엄마와 저는 상처만 받게 되었네요. 그날 퇴근한 남편에게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속에 있던 말들을 꺼내놓았고 남편도 제 말을 듣곤 많이 당황했는지 굳어진 얼굴을 하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죠. 이런 안 좋은 일이 있게 되면 보통 서로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시모는 전혀 예상 밖의 행동을 보이셨어요. 시모가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불렀는데 저는 가고 싶지 않아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래도 가족이라는 게 서로 안 좋을 때도 있으면 분명 좋은 날도 찾아올 거라 믿고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또다시 문제가 되는 일들이 발생이 됐을 땐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제가 느끼는 부담감을 조금은 덜어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모와 또다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지만 예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인지라 어색한 분위기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었죠. 시부모님께서 저희 부부를 부르신 이유는 남편과 제가 다름 아닌 뱃일을 잠시 도와주길 원하고 계셨어요. 며칠만 일손 좀 거들어주면 된다는 말에 좀 당황스러웠었죠. 시모는 부탁이 아닌 명령을 하셨습니다. 가족 일이면 당연히 도와야 하는 거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아들, 너는 회사에 다니기 전부터 너희 아빠 옆에서 줄곧 해왔던 일이라 그게 어려운 건 없지? 이번에 우리 배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형제 3명이 있잖아. 걔들이 글쎄 부모가 세상을 떠났나 보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례식을 다녀와야 하니 빈자리를 메꿔야 하는데 며칠간 일당직을 구할 수도 없는 게 초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 그래서 너희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니 토달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고 내일 모레부터 일을 시작해야 하니까 전날 저녁에 준비하고 오도록 해라. 애는 내가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왜 애를 엄마가 봐줘요? 이 사람은 배에 올라타 본 적도 없다고요. 쉬운 일도 아니고 위험한 일인데 자칫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요. 그렇게는 절대 안 돼요. 애는 이 사람이 보고
엄마랑 제가 뱃일을 하는 게 맞는 거라고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뱃일을 해야 되겠니?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이 좋은 며느리가 하는 게 좋지. 힘든 일은 하지 말고 며느리가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시키면 되는 거잖아. 너는 엄마를 그렇게까지 일을 시키고 싶은 거야? 예전에는 아주 엄마 껌딱지처럼 쫓아다니더니만 둘이 결혼했다고 이제 엄마는 안중에도 없는 거지? 며느리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애를 네가 봤으면 좋겠니? 일손이 하나라도 부족하니까 차라리 사부인께 도와달라고 얘기를 좀 하던가. 내 생각은 그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좋은 일이라고 이런 일을 사돈댁에 알려? 며칠간 뱃일하러 떠난다고 하면 사돈이 좋다고 보내줄 것 같아? 눈이 뒤집혀서는 절대 안 된다고 난리를 칠 게 뻔하다고. 예, 시애미가 요즘 몸이 많이 힘드니까 네가 내 아들 따라가서 뱃일 좀 하거라. 너도 우리 집안 식구면 이런 것도 배워야 하지 않겠어? 앞으로 이런 일이 한두 번 생기는 것도 아닐 텐데 미리 배워둔다 생각하면 좋잖니. 혹시 알아? 뱃일이 체질에 맞아서 뱃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손자는 내가 알아서 볼 테니 이번에 좋은 경험한다 생각하고 며칠간만 고생 좀 하고 오도록 해라. 아들, 너도 회사의 사정을 얘기하고 미리 계획해서 준비하고. 시모의 강압으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시부의 뱃일을 도와드려야만 했어요. 저는 관광배만 타봤지 시부가 일하시는 배에는 단 한 번도 올라탄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기들을 잡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직접 배 위로 올라가 일을 하게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어요. 결국 저희 부부는 시부의 일손을 돕기 위해 배 위로 올라타게 되었고 남편은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좁은 배 위에서 남편과 시부가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보고만 있는 것도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정말 다행이었던 건 미리 멀미약도 먹어서 심하게 속이 울렁거리지는 않았습니다. 임신을 했을 때 입덧보다 덜했기 때문에 참을만 했었는데 문제는 바닥이 너무 미끄러웠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물고기를 끌어올리면서 끈적거리는 무언가가 걸어다니는 걸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점점 높아지는 파도는 저를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첫날의 뱃일이 힘들게 끝이 나고 완전 녹초가 되어버린 상태로 집에 들어와 곧바로 쓰러지고 말았네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동이 트지 않은 새벽 시간에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 파도와 싸우며 남편과 시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면서 일손을 도와주던 도중에 갑자기 현기증이 몰려왔어요. 안 하던 일을 해서 그런지 어지러움이 갑작스럽게 왔었는데 제가 잡고 있던 줄을 놓치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넘어지게 되었고 심한 파도의 너울이 제 몸을 통제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넘어진 저를 붙잡아 주려고 걸어오는데 큰 물고기가 잡혔을 때 끌어올리는 갈고리에 제가 굴러가다가 쿵하며 부딪히면서 순식간에 어깨를 관통하게 되었고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시부와 남편은 그 광경을 보고 사색이 된 얼굴로 모든 일을 중단하고 저에게 뛰어왔어요. 남편이 불안해하면서 몸에 박혀있는 갈고리를 빼내려 하자 시부가 남편을 말리면서 갑자기 빼내면 더 큰일 난다고 그대로 병원에 가야 한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어요. 갈고리를 빼내는 순간 상처 부위에 더 크게 오염이 될 수 있다며 서둘러 병원으로 가기 위해 급하게 뱃머리를 돌리셨어요. 병원을 가는 동안에도 정말 참기 힘들었던 건 배가 파도에 휘청거리니 계속해서 어깨에 통증을 유발했습니다. 그렇게 2시간 동안 달려서
겨우 선착장에 도착을 했고 저는 거의 실신이 될 정도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선착장에 계시던 분들은 제 어깨에 관통이 된 갈고리를 보곤 경악을 하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시부는 남편에게 서둘러 병원으로 출발하라고 차키를 넘겨주셨고 시부는 곧 뒤따라 가겠다며 조업을 마치지 못한 상황이라 다른 일행분에게 대신 조업을 끝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계셨네요. 그렇게 저는 병원에 도착해 어깨를 관통한 갈고리를 빼내기 위해 상태가 어떤지 살피고 있었는데 꽤 심각한 상황인지 전신마취를 해야 한다며 치료가 쉽지 않을 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수술대 위로 올라가게 되었고 몇 시간 뒤 긴박했던 상황은 겨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났다는 진단을 받게 되면서 어느 정도 안심은 할 수 있었지만 몇 달간 한쪽 어깨는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어깨는 제가 움직이지 않으려 해도 저절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깁스를 한 상태라도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서 한동안 입원을 하면서 몸의 상태를 살펴봐야만 했어요. 그리고 시부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셨네요. 하지만 제 아이를 들쳐매고 병실로 들어오신 시모는 저를 보며 한심하다는 듯 표정을 보이시며 가까이 다가오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어쩜 너는 초심성이 그렇게 없니? 회의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건데 다칠 게 뭐가 있다고 지금 이 사단을 만든 거야? 하여간 어디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괜히 쓸데없는 말 너희 사돈분들 귀에 들어가면 좋을 거 하나 없으니까 당분간 사부인은 집에 출입하지 못하게 네가 얘기 좀 잘 해놔라. 자식이 다쳤는데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어? 그런데 며칠 지나면 멀쩡해질 것 같구먼. 그렇게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정도가 다행이라고 생각해. 만약 그 갈고리가 어깨가 아닌 머리 쪽을 향했어 봐라. 아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런데 얘는 누굴 닮아서 말을 왜 이렇게 안 듣는 거야? 내 아들은 아기 때도 얌전했었는데 얘는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한시도 쉬지 못하게 만들어서 내가 정말 힘들어 쓰러지겠다. 어차피 너는 이제 할 것도 없으니까 네 아들 도로 데려가라.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충분히 돌봐줄 수 있잖아. 다행히 왼쪽 어깨가 다친 거니 오른손으로 뭐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나는 오늘 급한 모임이 있어서 먼저 가마. 엄마, 지금 어딜 가신다고요? 엄마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는데 환자한테 이까지 맡긴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그 모임 취소하세요. 그리고 엄마가 이 사람한테 강압적으로 일을 시킨 거니 그만큼 엄마도 책임을 지셔야죠. 이 사람의 어깨가 정상적으로 될 때까지 제 아들 돌봐주시고 매일 오셔서 간호까지 책임져 주세요. 아들, 방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니?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이게 왜 내 책임이야? 본인이 선택해서 배에 오른 건데 그리고 내가 왜 며느리 수발을 들어줘야 하는 거지?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손자까지 봐줬으면 감사한 줄 알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냥 당신 보고 도와달라고 했잖아. 괜히 하기 싫어서 며느리한테 떠넘겼다가 이게 뭔 일이야? 앞으로 사돈댁 얼굴 어떻게 보냐고. 나중에 이 일을 알기라도 해봐. 그땐 사돈분들이 가만히 있겠어? 언제까지 이 일을 숨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하루빨리 알려드리고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사과드리는 게 더 큰 일을 막을 수 있는 거야. 계속 숨겨봤자 우리 마음만 불편한 거라고. 나는 지금 이대로 사돈분들 얼굴 절대 볼 수 없을 것 같다. 그럼 이참에 잘 됐네. 내가 사부인이랑 성격이 잘 맞지가 않아서 얼굴만 보면 싫은 소리가 나오는데 이참에 며느리가 인연 끊으면 되는 거지.
어차피 출가 외인 아니야? 너는 이제 우리 집안 식구잖아. 그리고 얘도 생각이 있으면 사돈분들께 이 사실을 말하지 않겠지. 그럼 집안 싸움밖에 더 나겠어? 일단 오늘은 내가 중요한 볼 일이 있어서 그러니 아들 네가 애를 좀 봐야겠다. 하여간 우리 집안에 시집 온 순간부터 조용할 날이 없다니까. 나는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하마. 시모는 조금도 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저를 다그치셨죠. 다친 것도 서러운데 시모에게 상처되는 말을 듣게 되니 저도 모르게 서러워서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시부와 남편은 시모의 행동에 많이 당황한 듯 뒤따라가더니 더욱더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날 남편과 결혼 이후 시모에게 제일 큰 실망을 하게 된 저는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면 시모와 완전히 인연을 끊어낼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남편과 시부의 도움으로 저는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네요. 시모는 온갖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제 아들을 돌봐주는 거에 대해 상당히 짐스럽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아들 손자까지 낳아줬는데 이런 수모를 겪는 건 너무 불쾌했고 태어날 때까지만 꾹 참으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온갖 서러움 다 품은 채로 치료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어깨 통증은 지속적으로 저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죠. 남편의 도움을 받아 통원 치료하면서 최대한 어깨를 안 쓰려 했었지만 육아를 하는 저로서는 그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퇴원을 하고 난 이후부터 시모는 저에게 조금도 도움을 주려 하지도 않았고 전화조차 한 통 한 적이 없었어요. 최대한 조심스럽게 움직이려 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어깨에 무리가 오게 되면서 한계에 달해 결국 저희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말았습니다. 최대한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어깨를 다쳤다는 사실을 숨긴 채 엄마의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막 빨빨거리며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한 아이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 매번 불안했었는데 하필 엄마가 오셨을 때 아들이 식탁 위로 기어 올라갔고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그 모습을 본 저는 경악을 하며 떨어지려는 아이한테 달려가 끌어안으면서 넘어진 순간 완벽하게 낫지 않았던 왼쪽 어깨가 바닥으로 부딪히게 되면서 저는 결국 고통을 참지 못한 채 비명을 지르고 말았네요. 엄마는 제가 어깨를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시더니 급하게 달려오셔서 어깨를 살피셨고 결국 수술 자국이 드러난 순간 엄마의 얼굴은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어떻게 된 거냐며 호흡을 가다듬지 못하시면서 물어보시는데 차마 입을 열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 시부가 초인종을 누르면서 먹을 것 좀 사왔다고 밝은 얼굴을 하시며 인터폰을 바라보고 계셨네요. 엄마가 눈물을 훔치시면서 현관문을 열어주는 순간 시부는 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들고 계신 봉투를 바닥에 떨어뜨리셨고 시부는 엄마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보시고 눈치를 채셨는지 1초도 고민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셨네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설명하셨습니다. 엄마는 결국 오열을 하며 시부뺨을 내려치셨고 당장 모두를 집안으로 불러들이라면서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셨네요. 시부는 몇 번이나 엄마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시면서 시모와 남편을 서둘러 저희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엄마는 제 몸에 난 상처를 보시며 괴로움의 하소연을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예상 못한 거 아니잖아요. 이제 어쩔 거예요. 제 딸의 어깨에
평생 후유증으로 남게 될지도 모르는 상처를 남기셨는데 이거 어쩔 거냐고요. 육아를 하는데 어깨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들 모르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건 저희 잘못이 아니죠. 도와달라고 한 건 맞는데 다친 건 개인 부주의 아닌가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럼 저희 딸이 지금 몸이 온전치 않고 사돈께서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면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될 때까지는 옆에서 손자를 돌봐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언제는 가족 운운하시더니 정작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왜 모른 척 하시는 거죠?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뱃일을 시켰을 때 가족 얘기 꺼내지 않으셨나요? 그럼 제 딸이 다친 것도 가족들의 책임인데 사돈은 조금도 짐을 지지 않으시겠다는 거네요. 신서방,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내 딸이랑 계속 살 거야? 아니면 이혼할 거야? 나는 지금 이 상태론 사돈분들의 며느리로 남게 할 생각이 조금도 없는데 당장 선택하게.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고작 바늘로 어깨 찔린 거 가지고 엄청 호들갑이시네. 예, 내가 미안하다. 이제 됐니? 지금 그걸 사과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작 바늘로 어깨를 찔렸다고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님의 며느리가 될 생각이 없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더는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당신이 선택해. 나야 어머님이야? 얘가 이참에 아주 나를 집어 삼키려 드네. 감히 심히 머리 위로 올라서겠다는 거니?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인연 끊는다고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 아들, 너도 저런 여자 지긋지긋하지? 몸에 하자 생겼는데 데리고 살면 뭐하겠니? 당장 이혼하고 새삼 살아라. 내가 아주 좋은 며느리감 소개해주마. 당신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떨구고 있어? 당당하게 고개 들고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쟤는 이제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야. 제발 그만 좀 해. 당신의 그 억지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치닫게 된 거라고. 내가 애초부터 사과를 드리자고 얘기했을 때 내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지도 않았을 거라고. 나는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어. 내가 원하는 건 이런 삶이 아니었다고.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의 인생까지 망치는 꼴은 더 이상 못 보겠어. 당신이 좀 책임을 못 지겠다면 우리 여기까지 하자고. 아들, 너도 잘 생각해서 판단해라. 아빠는 여기에서 이만 끝낼 생각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은 너무 많은 피해를 봤었다고. 시부의 말을 듣던 시모는 어이가 없다는 듯 화를 내셨고 시모는 시부의 뺨에 손을 올려 붙이셨습니다. 시부는 저희 엄마한테 죄송하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신 뒤 현관문으로 나가셨어요. 남편도 시부의 편에 서서 시모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시모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한참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남편에게 난리를 치시던 시모는 끝까지 자기 잘못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점점 상태가 심각해지면서 시부는 이혼 서류를 내미셨고 남편도 시모와 인연을 끊게 되자 불안한 마음이 커진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셨는데 시모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건 진심이 아닌 지금의 상황만 모면하자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와 제가 받았던 상처는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는 상태예요. 결국 시모와 시부는 별거를 하게 되면서 이혼 소송 중인 상태이십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시모는 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 속을 알 수 없기에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네요. 시모가 없는 게 양가 집안의 평화가 찾아올 것 같아요. 제 선택이 옳았으면 좋겠어요.
현재 시모를 아무도 만나주려 하지 않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겠다며 쇼를 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조심하시고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이혼을 했던 남편이 찾아왔어요. 남이 된 지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전 남편도 10년이라는 세월은 비켜가지 못하는 듯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만큼 저희 성격도 많이 변해 있었고 이제야 제대로 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어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1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서로 불같은 사랑을 했고 연애 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결혼을 했었죠. 큰 변화 없이 평범했던 일상들은 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모든 것이 좋았는데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원장님이 여자는 작은 변화가 찾아와도 몸이 먼저 알기 때문에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해도 알게 모르게 긴장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스트레스 요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원장님의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놀랐었죠. 제 몸이 그렇게까지 예민한 상태인지 몰랐었는데 생각해보면 남편과 결혼을 하고 모든 것들이 좋았지만 달라진 환경에 적응도 해야 되고 서로에 대해 몰랐던 것들도 알아가는 시간들에 적응이 필요했었어요. 이런 사실을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알게 되신 후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조심하게 되었죠.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는 최상의 몸을 유지해야만 했어요. 그날 이후 원장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진행을 했지만 모든 건 마음처럼 쉽게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이렇게까지 임신이 안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었는데 유독 저만 몸에서 거부 반응이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저와 시댁 식구들을 점점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반복이 되자 겉으로 표현은 안 하시지만 시부모님이 저를 대하시는 분위기나 여러 가지 느낌적인 부분에서 차갑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 남편이 저를 더 위로해주고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남편도 아이를 너무 원했던 터라 저에게 실망을 한 것 같았어요. 혹시 몰라 남편도 검사를 받아봤지만 지극히 정상으로 나오자 시부모님께서 저를 대해주시는 모든 행동들은 점점 더 격해지기 시작했죠. 제가 꿈꿔온 결혼 생활과 전혀 다른 전개로 흘러가는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정말 수도 없이 눈물을 쏟아낸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서부터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눈물은 멈추지 않았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시동생은 결혼할 준비를 했었어요. 저희 집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재력을 소유하고 있는 집안이었어요. 동서가 재산이 많은 게 아니라 집안이 부유했었는데 신혼집이 40억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알고 보니 동서의 집안은 부동산 투자를 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고가의 주택을 신혼집으로 마련한 거였죠. 그렇게 시동생과 동서가 결혼을 하고 집들이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생전 처음 보는 호화찬란한 물건들로 집이 가득 차 있었네요. 동서 내외의 신혼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동서를 위해 사가지고 온 포도가 저에게 엄청난 상처를 안겨줄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죠. 모두가 함께 모여 식사가 끝이 나고 거실에 모여있는 동안 시모는 주방에 들어가 사가지고 온 포도를 씻으러 가시길래 제가 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제 말을 무시하시고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시모의 표정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서 일단 뒤따라 갔는데 주방에서 포도를 씻으시면서 저에게 한마디를 툭 뱉으셨는데 그 한마디가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죠. 이 포도가 얼마나 비싼 건 줄 알아? 네가 함부로 다룰 그런 포도가 아니란 말이다. 우리 집안에 시집와서 네가 한 게 뭐가 있니? 결혼 생활 5년 동안 우리 속을 그렇게 태우더니 결국 손주 안겨줄 계획은 포기한 거니? 네가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어? 전부 다 편명밖에 터대겠니? 그래도 첫 며느리라 내가 신경 좀 써주려 했는데 실망만 안겨주니 나도 이제 너한테 기대하는 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작은 아들이 좋은 며느리감 하나 물고 와서 앞으로 내가 호강하게 생겼는데 너 임신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도 않다. 더군다나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며느리는 벌써 뱃속에 아이까지 생겼다는 거 우리 가족 전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상처받을까 봐 비밀로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더 숨겨봤자 뭐하겠니? 어차피 알게 될 사실인데 내 아들만 불쌍하지. 여자 하나 제대로 못 만나서 결국 불행만 가지고 왔는데 내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겠어? 앞으로 나한테 조금이라도 기대할 생각하지 말고 웬만하면 입도 뻥끗하지 말고 살아라. 무슨 말만 하면 산부인과 핑계대면서 몸이 예민하다고? 그동안 우리가 임신 안 되는 너 눈치 보느라고 얼마나 속 터졌는지 알아? 불만이 있어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혹시라도 임신이 될까봐 그렇게 어르고 달랬는데 5년 동안의 결과가 어땠니? 차라리 이쯤에서 너희들이 그만 정리하고 각자 인생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내 아들은 자식을 원하고 있는데 네가 그걸 이루지 못해주고 있잖아. 5년이면 정말 많이 참아준 거야. 둘째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큰아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아니? 거기에다가 집안까지 부유해서 뭐 하나 빠진 것 없이 완벽한 여자인데 당연히 너랑은 너무 많은 것들이 비교가 되겠지. 아마 남아있던 감정까지 전부 다 사라졌을걸? 괜히 거실에 와서 섞이지 말고 배수통에 빠진 포도 몇 알 씻어서 주워 먹고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설거지까지 전부 다 끝낸 뒤 집안 청소나 좀 해라. 시모는 그동안 저에게 불만이 많으셨는지 입에 모터를 다신 것 마냥 쉬지 않고 저에게 상처를 주셨어요. 먹음직스러운 포도를 씻어서 접시에 옮겨 거실로 나가시는데 저에게 배수통에 빠진 포도나 주워서 씻어 먹으라는 말을 하셨을 때 너무 서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주방에 홀로 서서 눈물을 훔치고 말았죠. 저도 정말 많이 노력하며 살아왔었는데 임신이 안 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차별을 받게 될 줄 전혀 몰랐어요. 더군다나 동서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임신이 됐다는 소식을 접했을 땐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주방에서 거실에 모여있는 시댁 식구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은 연신 동서내외가 부럽다며 본인도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제 잘못 같아 시모가 그만 갈라섰으면 좋겠다는 말에 저 또한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네요. 그날 동서의 집에 있으면서 많은 고민에 빠졌었고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하고 싶어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는데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았는지 제 말을 무시한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제 몸을 한탄하면서 괴로운 마음을 눈물로 밤새도록 쏟아냈고 저를 위로해줄 가족이 아무도 없다는 거에 결국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이 원하는 걸 해줄 수가 없는 몸이라 갈라서는 게 더 큰 아픔을 막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방문을 열면서 거실로 나온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게 되었죠. 너는 아침부터 상대방의 기분은 생각도 하지 않고 이혼하자는 말부터 뱉는 거야?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당신은 알면 알수록 참 이기적이야. 이혼이 그렇게 쉬워? 당신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당신이 이혼하자고 얘기하면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줘야 하는 건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결혼 생활이나 유지해. 알겠어? 당신도 나랑 사는 거 싫으면서 왜 이혼은 안 해주겠다는 건데? 각자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당신이랑 결혼 생활한 지 5년이나 됐는데 그 시간 어떻게 보상할 건데? 이대로 이혼하면 내가 너무 손해보는 거잖아. 내 동생은 앞날이 창창한데 나는 앞이 보이지도 않아.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우리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 뼈 빠지게 일해도 동생 발끝도 못 쫓아가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혼까지 하자고? 내 인생을 아주 말아먹을 작정이구나. 한 번뿐인 삶에 흠집 내려고 나랑 결혼한 거야? 그런 거 아니라면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살아. 아침부터 열내게 하지 말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참고 있는 것도 당신이랑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야. 알겠어?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야? 서로에게 더욱더 큰 아픔만 남겨지게 될 거라고. 하루빨리 서로 갈 길 가는 것도 방법이야. 남편은 저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은 듯 입을 열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조용해진 거실에 들리는 건 제 울음소리뿐이었고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려서 부어오른 얼굴로 저도 출근을 하게 되었네요.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혼자 살았던 삶이 너무 그립게만 느껴졌었어요. 부모님께 잘 살겠다고 인사드리고 나왔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감정 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퇴근하고 시댁에 들리라는 말이었죠. 안 좋은 말을 듣게 될 게 뻔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퇴근 후 시댁에 들어갔는데 남편을 제외한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왔으면 빨리 앉지. 뭐하러 멀뚱히 보고 서 있는 거야?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너도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들어라. 아침에 채덕이한테 전화가 왔었다. 둘이 이혼 얘기를 주고받았었다며? 그런데 네가 먼저 이혼 얘기 꺼냈다던데? 그럼 내 아들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잖아.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이혼이 성립되지 않겠니? 둘이 결혼한 지 5년 됐고 그동안 우리가 너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와 이런저런 시간적 낭비를 생각하면 손해배상으로 1년에 1억씩 총 5억을 배상해주면 우리도 쿤말하지 않고 깔끔하게 네가 원하는 이혼 해주도록 하마. 시간이 돈인데 내 아들은 5년 동안 헛생활 한 거나 다름없잖아. 또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손해배상은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우리의 의견은 모두 일치했고 너만 오케이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다. 어머님, 그게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저보고 그이한테 5억을 주라고요? 제가 임신을 못했다고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미실 수 있는 거죠? 임신은 저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모르세요? 저도 그이와 똑같은 시간을 할애했고 그에 따른 손해를 본 건 같은데 왜 저를 죄인 취급하면서 5억을 토해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번에 동서집에서 어머님이 그이와 갈라서라고 하셨잖아요. 더는 못 들어주겠네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지? 대화가 길어질 거라고 하지 않았니?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당장 자리에 앉아라. 너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인 것 같아?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기에 문제가 있는 듯하다. 좋은 기운을 받아야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이번에 새롭게 우리 식구가 된 새아가의 기운이 어떠니? 옆에만 있어도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잖아.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모든 것들이 잘 풀린다고.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네가 간절히 아기를 원하고 있다면 자존심이고 뭐고 전부 다 버려야 하지 않겠어? 임신이 될 때까지
막내 며느리 집에서 가사일 좀 도와주고 너는 좋은 기운 받아서 아이 계획까지면 이거야말로 일석이조 아니니? 너도 알다시피 막내 며느리는 지금 임신 중이잖아. 결혼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야? 시애미 말 듣고 이번에 짐 싸서 막내 며느리 집에 들어가 함께 살도록 해라.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다. 한 번에 임신이 될지 어떻게 아니? 너도 나한테 이쁨 받고 싶잖아. 그러니까 지금 동선의 집에 들어가서 가사를 도우고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기운을 받아서 아기를 가지는 데 사용하라고 설명하신 거잖아요. 저보고 가정부가 되라는 건데 제가 멀쩡한 직장 놔두고 뭐하러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야 되는 거죠? 너는 이게 문제야. 기회를 줘도 걷어차 버리잖니? 그러니까 자존심 때문에 새아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잖아. 제덕이도 내가 말한 제안을 허락했는데 아이도 가지지 못하는 몸뚱이로 뭘 잘났다고 찬밥도 언밥 가리고 있는 거야? 하기 싫으면 당장 5억 토해내던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기회를 줘도 차버리는 너는 아직까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니? 시모의 억지스러운 말은 저를 더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둘 다 말도 안 되는 조건인데 당연하다는 듯이 저를 설득시키려는 모습에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어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는데 동서가 저를 바라보면서 없는 것들이 원래 자존심이 세다는 충격적인 한마디를 뱉었고 서로 알고 지낸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동서의 태도에 할 말을 잃어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시댁으로 들어와 저를 보면서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고 있었네요. 제 편은 아무도 없고 전부 다 저를 어떻게 하면 구워 삶을지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죠.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혼은 쉽지 않을 거라 했잖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야. 우리 엄마 말이 틀린 거 하나 없는데 뭘 잘났다고 한 해만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그냥 입 다물고 하라는 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야?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지 않겠어? 당신이 임신하기 전까지 나는 절대 놔주지 않을 건데.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다른 여자한테 감정 소모하며 연애하고 또 언제 결혼까지 해? 애 하나 낳아주면 원하는 이혼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내일 당장 짐 싸서 동생네 집으로 들어가. 집안일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월급도 당신이 일하는 회사보다 많이 준다는데 엎드려서 절을 해도 모자란 거 알지? 좋은 말 할 때 대꾸하지 말고 움직여. 알겠어? 우리가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라고. 아주버님, 그동안 어떻게 결혼 생활 유지하셨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앞뒤 꽉 막히신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 정말 말아먹는다고 했었거든요. 아주버님 인생 불쌍해서 어떡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저는 그래도 이 사람 만나서 지금 너무 행복한데 형님이 중심을 잡고 움직여야 모두가 행복하지 않겠어요? 다들 똑같은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데 형님 혼자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건 누가 봐도 형님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가족은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거지 혼자만 잘났다고 고개 치켜 세우는 건 제가 봤을 때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끼리끼리 만난다고 다들 정상이 아니니까 내가 이상해 보이는 거지. 그렇게 잘난 사람들끼리 서로 머리 맞대고 살면 되겠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더 이상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으니까 당장 이혼하겠습니다. 더는 못 들어주겠네요. 차라리 법적으로 진행하는 게 훨씬 빠르겠어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 붙잡고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시몬은 화가 치밀었는지 저에게 달려와 자기 아들 인생 돌려내라며 제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치셨어요. 이리저리 시모에게 끌려다니고 있는데 그런 저를 보며 단 한 사람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꼬시다는 듯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도 참을 만큼 참았던 상황인지라 시모를 강하게 밀쳤고 거친 숨을 들이키면서 현관문을 나가려는데 남편이 자기 엄마를 밀쳤다고 저를 돌려 세우더니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그 순간 남편과 함께 살아가면서 남아있던 좋았던 기억들까지 전부 다 깨져버리게 되었고 저 또한 남편의 양뺨에 손을 올려 붙였네요. 남편은 이성을 잃었는지 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부으면서 손을 올리길래 있는 힘껏 남편의 거기를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남편은 개거품을 물며 고꾸라졌고 저는 급하게 집 밖으로 뛰쳐나와 친정집으로 향하게 되었죠. 결국 양가 집안의 소송으로 법적 다툼이 오고 갔지만 동서의 집안이 워낙 잘 살아서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해 저희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법이 남편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남편 쪽에 해줄 수밖에 없었네요. 임신을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 제공을 제가 했다는 이유가 제일 큰 이혼 사유였어요. 부모님께선 더러워서 피한 거니 앞으로 좋은 일만 생각하자며 손해를 보면서도 이혼을 서두르셨네요.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고 얼굴을 들 수조차 없었어요. 잘 살겠다며 부모님께 인사시켜드렸을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그 끝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렇게 시댁집안과의 인연이 끝이 나고 저는 과거의 삶을 잊기 위해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러버리게 되었죠.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저에게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부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어느 한 지역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저에게 달려온 한 남자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서로는 한참 동안 눈을 마주치게 되었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저와 예전에 인연을 맺었던 전 남편이 의전 차량에 내린 제 차 쪽으로 다가와 기사분에게 주차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저와 다르게 남편은 경광봉을 들고 형광색 조끼를 입은 모습을 하고 있었죠. 그래도 번듯한 회사에 다니고 있던 전 남편이었는데 왜 주차 안내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관계없는 사람이라 갈 길 가려는데 반대편에서 내린 부모님과 4살 된 제 아들을 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네요. 전 남편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저희 가족을 보고 있었고 식당에서 마중 나온 현 남편이 제 아들을 번쩍 들어안아 껴안으면서 저를 사랑스럽게 안아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전부 다 지켜본 남편은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온 듯 했어요.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죠. 저처럼 이혼의 아픔을 겪은 사람이라 대화도 잘 통해서 자주 시간을 가졌었는데 회사를 나와 사업을 한다는 말에 저도 함께 뛰어들게 되었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서 꽤 많은 수의 직원을 두게 된 중소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이 해외 바이어들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의전 차량을 이용했던 거였죠. 지금의 현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도 너무 잘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까지 생겨서 제 인생은 전 남편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탄탄대로가 펼쳐지게 되었네요. 그렇게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남편은 변함없이 주차 안내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부모님께선 전 남편의 얼굴을 보곤 아는 체 하지 말라며 서둘러 차에 올라타라고 떠밀으셨네요. 그날이요 2번 다시 엮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전 남편이 어느 날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회사에 찾아왔습니다. 너무 당황한 저는 급하게 나가
전 남편을 마주하게 되었죠.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나 봐. 저번에 식당에서 당신을 보고 너무 변화된 모습에 할 말을 잃을 만큼 놀랐었어. 좋은 남자 만나서 성공한 삶을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 나는 당신과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는데 그 사람한테 갑자기 병이 찾아와서 병원비 지원하는 것도 빠듯하거든. 희귀 질환이라 평생을 병원 신세를 져야 한다네. 멀쩡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병원에 입원을 해야 돼서 감당하기도 버거운데 희귀병이라 의료보험도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이 꽤 많아서 쉬지 않고 일을 해도 병원비는 매일 모자란 상황이야. 내가 왜 찾아왔는지 대충 감이 올 텐데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나한테 조금만 도움을 베풀어주면 안 될까? 내가 당신의 가족 문제를 왜 도와줘야 하는 거지?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고 더 이상 인연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당신이 그렇게 부럽다고 했던 동선애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되잖아. 엄청난 재력을 가진 부자 아니었어? 여긴 보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만 돌아가 줬으면 좋겠어. 당신이 만든 업보를 왜 나한테 해결해 달라는 거야? 앞으로 2번 다시는 찾아오지 마. 알겠어? 우리 집안이 재수 씨 가족 말 듣고 큰 거 한 방 해보겠다고 부동산 공동 투자에 뛰어들었는데 전 재산을 사기당해서 망해버렸거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현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신 상태야. 재수 씨네 가족도 많은 돈을 잃어서 가족 간의 균열이 일어났고 그 때문에 동생도 이혼을 하게 됐거든. 그래서 동생이랑 둘이 많은 빚을 갚아 나가다가 동생이 과로로 쓰러지게 되면서 뇌출혈성 하반신 마비로 부모님 도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 이런 상황 속에 내가 당장 손을 벌릴 곳이 당신밖에 없는데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 그래도 우리 좋았던 기억도 있었잖아.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그때는 나에게 온갖 막말을 퍼붓고 내 마음 조금도 헤아려주지 않던 사람이 이제 와서 당신의 사정을 봐달라고?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지? 모든 건 당신 집안이 선택한 일이잖아. 이혼할 때도 내가 임신을 못한 게 죄라며 어떻게든 더 많은 돈을 뜯어가려고 비싼 돈 주고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결국 소송에서 이겼었잖아? 그때 우리 부모님이 받았던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알아? 당신 집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무너졌던 건 생각 안 해?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가 차오른다고. 한 번만 더 나타나면 그때는 경찰을 부르겠어. 당신이 나한테 했던 잘못을 평생 뉘우치며 살아. 목소리가 높아지고 주변의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자 현 남편이 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나왔어요. 전 남편이라는 걸 모르는 남편은 뭐 하는 거냐며 저를 보호해 주려고 앞을 가로막아섰고 노숙자인 줄 알았는지 지갑을 열면서 국밥이나 한 그릇 하라고 손에 10,000원 한 장을 쥐어 주었네요. 전 남편은 자존심도 없는지 손에 들어온 10,000원을 꼭 쥐고 고개를 떨군 채 급하게 모습을 감췄습니다. 그날 이후 2번 다시 전 남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그 집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게 되니 속이 후련하면서도 안타깝네요.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인데 어쩌겠어요.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길 바랄 뿐입니다. 한 가지 찝찝한 건 만에 하나 돈 때문에 저희 가족에게 해를 가하는 일이 생길까봐 그게 좀 마음에 걸리네요. 남편에게 전 남편이었다고 상황을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을 대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요즘 이 문제 때문에 또다시 머리가 아파지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